이게 궁이라고? 중국을 베낄 거면 제대로 베꼈어야지. 고작 이 정도냐? 여기는 600년 역사의 조선의 궁궐 경복궁.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한국인 관광객들 얼굴에는 분노와 불편한 기색이 보였는데 그가 주변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말을 이으려고 하자 그의 일행이 당황한 듯 그를 말리려 하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방송국의 도쿄 특파원으로 파견되어서 10살 때 도쿄로 이사를 가 18살까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이고 지금도 사실상 일본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화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유 중이라고 했어요. 뉴스에서는 늘 한국이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고 떠들어댔고요. 친구들은 한국인들을 키무치 쿠사이라며 김치 냄새 난다고 비하했어요. 전철에서 한국인 옆에 앉았다가 옷에 김치 냄새 배서 한참 고생했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한국 문화는 일본 것을 베낀 거라며 무시하더군요. K-팝은 일본 아이돌 베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한류를 보면 그들이 베낀 우리 일본 문화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더라고요. 한식은 길거리 음식이라서 비위생적이고 배탈나기 일쑤고 한국 김치는 너무 맵고 냄새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한국 화장품은 더 심각해. 싼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서 피부에 해로워. 내 친구는 한국 화장품 썼다가 얼굴에 뾰루지가 났대. 절대 쓰면 안 돼. 라며 경고하듯 말하곤 했죠. 어른들의 말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배운 폭력성을 그대로 가정에서 푼다더라. 여자들은 성형 중독에 시달리고 있대. 자연미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조심해야 해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8년을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한국은 그저 시끄럽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늘 일본을 적대시하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두 명의 한국인 친구 민서와 준영이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민서는 우리 과 최고의 실력자예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교수님들도 역시 민서구나 하는 표정을 짓곤 해요. 한 번은 복잡한 역사 논쟁에 대해 민서가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교수님이 정말 탁월한 관점이에요.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죠. 민서는 원어민 뺨치게 영어를 잘해요. 일본에서 자라서 영어 발음이 어색해져 버린 저와 달리 민서는 마치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아도 피부가 고와서 항상 빛이 나요. 준영이요?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인데 농구 실력이 뛰어나 미국 대학들의 러브콜을 받았대요. UCLA나 스탠퍼드 같은 유명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하버드를 선택했다고 해요. 체육 특기생이 아니라 정식 입시 전형을 거쳐 경제학과에 입학했대요. 지금은 하버드 농구팀 주전으로 뛰면서도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중요한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경기가 있었는데 다음날 시험에서도 A를 받았대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둘 다 너무나 친절하고 적극적이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죠. 사실 제가 하버드 처음 들어왔을 땐 영어가 어색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미국인인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 온 두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일본인 친구 유키는 정말 달랐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유키가 은근히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요.
한 번은 중국 유학생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역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냄새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수 일본인이라 동양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쭐대기도 해요. 심지어 아시아 음식점에 가서 저는 스시 말고 다른 건 못 먹어요. 위생이 의심돼서 라고 말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죠. 일본에서는 모두가 알아주는 수재였던 유키가 미국에 오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때면 항상 또로 시작해서 끝까지 더듬더듬 얘기해요. 그룹 과제 때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라며 뒤로 빠지기 일쑤고요. 처음엔 단순히 영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면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유키의 여자력 집착도 점점 심해졌어요. 사실 저는 일본 여자들이 왜 여자력 점수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키는 미국에 와서까지 여자력에 더 집착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키가 미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남자친구에게 너는 여자답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유키는 완벽한 여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대단한 여자는 여자답지 않다는 멍청한 말이라고 얘기해도 유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경제학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가게 재무 관리에 대해 누가 의견을 말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유키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여성은 남편의 월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장을 볼 때 꼭 할인 쿠폰을 사용하고 계절 과일로 집에서 잼을 만들어 돈을 절약해서 아낀 돈으로 남편에게 멋진 양복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유키를 쳐다봤죠.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따른 가계 재무 전략에 대해 물어본 건데 라고 하셨지만 유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유키는 매일 아침 2시간씩 화장하고 힐 신고 다니느라 발에 물집이 잡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민서가 키 크고 늘씬한 것이 위식됐었나 봐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어요. 심지어 수업 중에도 손거울로 자주 얼굴을 확인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이러면 내가 똑똑해도 남자들이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중얼거리곤 하죠. 그리고 유키가 저와 민서, 준영이 친해지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민서와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유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에밀리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야 해 라며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준영이가 저보고 농구 경기에 와달라고 전해달랬는데 유키가 에밀리는 운동 경기 보면 어지러워해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유키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날이 서 있었어요. 민서나 준영이 잘하는 걸 보면 운이 좋았겠지 아니면 부정행위 했겠지라고 말하곤 해요. 한 번은 준영이 농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차피 농구는 키만 크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해서 모두를 벙찌게 했어요. 사실 좀 걱정돼요. 유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요.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이런 면들을 숨겼던 걸까요? 아니면 미국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유키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일본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더욱 실감하게 돼요. 민서와 준영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일본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학구열과 성실함 그리고 친절함은 제가 들어온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 들을 때마다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민서가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죠.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이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들으면서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유키가 한국을 비하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깨달았죠. 유키의 왜곡된 여자력 개념을 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배운 가치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현대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K-팝도 들어보니 중독성 있더라고요. 준영이 들려준 BTS의 노래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사의 깊이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졌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중 마침 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한국으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망설이고 있을 때 준영이가 제가 분명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며 꼭 한국에 가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지원했는데 갑자기 유키가 자기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별로라는 걸 자기가 확인시켜줘야겠다면서요. 처음엔 좀 걱정됐지만 어쩌면 유키도 한국을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중국인 친구 리우도 중국의 옛 속국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따라온다고 해서 결국 셋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리우의 태도는 좀 불편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셋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마음속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유키와 리우는 한국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안고 저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윤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출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이 정말 길었는데 놀랍게도 전부 무빙워크로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무빙워크가 끝나는 구간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캐리어를 끌고 가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이렇게 길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지? 라고 물으니 유키는 그냥 무빙워크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살짝 감탄하는 기색을 봤어요. 가는 길에 화장실만 3번은 본 것 같아요. 모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지? 제가 감탄하자 리우가 빈정거렸어요. 청소부들이 열심히 일하나 보지.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청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키오스크에서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있었고 외국인인 우리는 일반 심사대로 가야 했지만 그마저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심사관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면서도 친절했어요.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해주는데 그 따뜻한 미소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로봇 안내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로봇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첨단 로봇 안내원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물론 K-드라마나 BTS의 뮤직비디오에서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하니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또 놀랐던 것은 짐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JFK 공항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선 10분도 안 돼서 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컨베이어에 짐을 잘 정리해 주셔서 쉽게 제 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제 짐이 좀 무거워서 혼자 낑낑거리며 내리니까 주변에 있던 한국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뜻하지 않은 도움에 한국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어요. 공항으로 나가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청결함이란? 로봇 안내원은 정말 신기하고 직원들의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짐도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이게 바로 효율성의 극치인가 봐요. 하지만 유키의 반응은 달랐죠. 인상을 찌푸리며 뭐야,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도 작고 후졌네라며 투덜거렸어요. 나리타가 분명히 더 작고 불편했는데. 하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리우는 중국 공항들이 여기보다 몇 배는 크다고 라며 코웃음 쳤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반면에 한국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공항 안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역이 굉장히 컸는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 찾기 쉬웠죠. 와, 이 열차 정말 깨끗하고 조용하다.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의자도 편안하고 내부도 깔끔했거든요. 유키는 고개를 돌리며 그냥 평범한 전철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살짝 감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열차 내 모니터에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저게 정말 서울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아? 홍보 영상이니까 그럴싸하게 만든 거겠지. 실제로 가보면 시골 마을일걸. 리우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곧 제 눈으로 직접 서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거든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놀랐어요. 역사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깔끔한 시설, 그리고 도처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서울이야? 미국보다 훨씬 현대적인데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아 제가 소리치자 유키와 리오는 여전히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서울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역 안을 둘러보며 와, 여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어떻게? 벌써부터 너무 신나. 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멋진 곳일 줄 몰라서 너무 좋아. 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어떤 놀라움을 더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유키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에밀리, 넌 너무 들뜨는 거 아냐?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 리우도 끼어들었죠. 맞아, 상해나 홍콩을 가면 훨씬 더 놀랄걸? 서울역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구글 맵으로 숙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구글 맵에서는 이쪽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유키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 저쪽이야. 나 일본에서 길 찾기 선수였다고. 리우도 끼어들었죠. 둘 다 틀렸어. 내가 보기엔 이쪽이야. 결국 세 방향으로 다 가봤지만 숙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유키와 리우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나라도 코딱지만 하면서 길도 제대로 찾게 못 만들어? 리우가 투덜거렸어요. 유키도 가세했죠. 표지판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 호텔 정보도 틀린 것 같고 후진국이 별 수 없지 뭐. 결국 유키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난 못 가겠어. 여기서 그냥 자버릴래. 리우는 화가 난 듯 갑자기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Do you need a favor?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그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유키가 벌떡 일어나더니 생글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길을 잃어서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갑작스런 유키의 돌변한 태도에 아랑곳 없이 그 남자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어요. 구글 맵으로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가 제 폰을 받아들 때 서로 손이 살짝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지도를 보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옆모습을 훔쳐봤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코, 매력적인 입술까지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가 제 폰을 보며 호텔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길을 안내해줬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여행할 때 사용하면 좋은 앱들을 추천해드릴게요. 그가 제 폰에 앱을 설치해주면서 설명해주는 동안 저는 그의 목소리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내용보다는 그의 부드러운 음성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갑자기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멈칫했는데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고 허둥대며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그때 리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 굳이 도움받을 필요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리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제가 도우면 여행에 쓸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의 간결하고 정중한 대답에 리우는 잠시 당황한 듯했어요. 갑자기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순간 자신의 모습과 남자의 모습이 비교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 순간 유키가 또 그를 붙잡았어요. 저희는 한국에 대한 정보 없이 왔어요. 에밀리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돼서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함께 여행 온 거거든요. 혹시 가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유키를 칭찬했어요. 물론 유키가 그의 팔을 잡은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요. 그 남자는 시선을 돌려 나를 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 11시에 로비에서 뵙죠. 저는 그의 대답이 묘하게 저에게 향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고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유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남자가 돌아서서 가기 시작하자 저는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이름도 못 물어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일의 서울 투어가 기대되면서도 유키와 리우가 어떻게 할지 걱정되었어요. 리우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유키는 들뜬 모습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우리 여행을 그 멋진 남자와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했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어제 만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가 이름부터 묻자 그가 밝게 웃으며 자신은 박준호라고 소개했어요. 준호가 준비한 첫 여행지는 경복궁이었고 경복궁을 더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한복을 입자고 했어요. 한복 대여점에 도착하자 리우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긴 치마를 어떻게 입고 다녀? 걸을 때마다 넘어질 것 같은데. 리우는 도포자락이 자기 몸을 감싸자 옷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불편해했어요. 유키는 한복들을 훑어보더니 눈을 굴리며 한술 더 떴어요. 이런 옷을 입으라고? 너무 촌스럽잖아. 기모노는 세련되고 우아한데 이건 뭔가 어설퍼 보여. 한껏 한복을 폄하하고는 막상 한복을 입어보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유키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말했어요. 어머,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키도 커 보이고 치마 라인도 예쁘네. 역시 나는 이런 공주님 스타일이 어울려. 리우는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포도대장 옷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건 왕의 옷인가? 이 관까지 같이 쓰니 정말 황제 같아 보이는걸? 역시 난 미남이야. 유키는 리우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뭐야, 넌 그냥 평민 옷이나 입어. 그리고는 직원에게 가장 화려한 한복을 달라고 요구했죠. 서로 성별이 다른데도 둘은 더 좋은 옷을 고르려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액세서리를 이것저것 골라 머리에 꽂더니 스스로를 보며 감탄했고 리우는 가장 크고 화려한 갓을 쓰고는 폼을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 유키가 갑자기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도 한복 입어야 해요. 우리만 이러고 있을 순 없죠. 어서요, 어서. 준호는 조금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유키가 준호의 반응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준호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유키는 이미 가장 비싸 보이는 남자 한복을 골라 준호의 손에 쥐어줬어요. 자, 이걸로 입어보세요. 어서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유키는 이미 준호를 탈의실 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한복 입고 찍은 사진. 정말 예쁠 거예요. 어서 갈아입고 나와요. 결국 준호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했죠. 유키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준호의 변신이 기대되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유키는 득일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니까 이 옷들도 좀 빛이 나는 걸 원래는 좀 촌스럽고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입으니까 그나마 봐줄 만해졌어. 한국 옷치고는 괜찮네. 리우가 곧바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중국 옷 따라한 거 같은데? 우리 전통 옷이 훨씬 화려하고 멋있지.
이건 뭔가 어설픈 복제품 같달까? 유키가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그래도 우리가 입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거겠지. 에밀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유키와 리우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굳이 대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준호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의 매력이 한복을 입으면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와라는 탄성이 나왔어요. 준호는 진한 남색 도포에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준호의 몸에 한복이 딱 맞아 떨어져서 마치 고전 영화의 주인공 같았어요.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준호를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준호가 살짝 미소 짓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제 반응을 알아챈 것 같아 더욱 당황스러웠죠. 유키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어요. 와, 준호 씨. 진짜 잘 어울리네요. 제가 골라준 옷이라 그런가? 리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준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자, 이제 경복궁으로 가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준호를 보는 여성들의 시선이 많아 보여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죠. 리우가 코웃음치며 말했어요. 뭐야, 이거 그냥 중국 궁전 짝퉁 아냐? 우리 자금성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한데. 이런 걸 대체 뭐하러 보러 온 거야? 리우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렁이는 게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리우 씨, 잠깐만요. 하지만 리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구식 건물이나 보존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냥 다 부수고 현대식 건물 지어야 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한 어르신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꼿꼿한 자세로 한복을 입은 그분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위엄이 있었죠. 젊은이, 잠시 시간 좀 내주겠나? 어르신이 리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리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어르신의 위엄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hum과 지혜가 깃든 곳이지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천천히 주변을 가리키셨어요. 보이시는가? 이 곡선의 아름다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이건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담긴 거야. 리우의 표정이 점점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자신만의 문화와 역사가 있지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네. 자, 이제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 궁궐의 진짜 아름다움을 느껴보게나. 리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어르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가셨죠.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혀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고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리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큰 소리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준호의 설명을 듣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중국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이제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리우는 조금씩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리우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열심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런 준호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경복궁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웅장한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왕이 살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복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조선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곳이에요.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경회루는 그때 유키가 준호의 팔을 잡아 끌며 끼어들었어요. 준호 씨, 저기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제가 공주처럼 보이게요. 리우도 뒤질세라 말했어요. 나도 사진 찍어줘. 내가 제일 잘 나오게.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역사적 의미는 무시한 채 그저 예쁜 사진만 찍으려 하는 것이 한심해 보였죠. 준호는 그래도 친절하게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다가와 물었죠. 에밀리 씨도 사진 찍을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준호 씨와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준호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좋죠. 우리는 좋은 배경을 찾아 유키와 리우에게서 조금 떨어졌어요. 셀카를 찍기 좋은 장소를 찾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재빨리 말했죠. 저기 처마 밑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가까운 정각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유키와 리우는 이미 반대편 건물 처마 밑으로 달려갔고요. 유키는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비가 처마 안쪽으로 들이쳤어요. 준호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미안해요 그가 말하며 저를 안쪽으로 당기더니 도포 자락으로 저를 감싸듯 비를 막아주었어요. 순간 저는 준호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체온이 직접 전해져 오고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니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이 더 깊고 따뜻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감사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잠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비가 들이치는 소리와 우리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붕처마가 정말 아름답네요. 어색함을 깨보려고 제가 말했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옥의 처마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 미적 요소도 있죠. 곡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을 들어오게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건축의 실용성과 미적 감각에 감탄했어요. 비가 그치고 다시 궁궐을 둘러보는 동안 이제는 건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죠. 비가 완전히 그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유키와 리우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유키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았죠. 아, 옷이 다 젖었잖아. 유키가 투덜거렸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를 맞으며 경복궁을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궁을 둘러보았어요. 비가 그친 후의 경복궁은 또 다른 모습이었죠. 돌바닥에 비친 건물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이제 북촌 한옥마을로 가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가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북촌으로 향하는 길에 유키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발이 너무 아파.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한복을 입은 게 아닌데.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북촌에 도착하면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리우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뭐야, 이렇게 좁은 골목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네. 우리 중국 사하번이 훨씬 더 넓고 좋은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봐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한옥들은 대부분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지어졌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이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누가 이런 집들을 지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단순한 전통마을이 아니에요. 1920년대에 건축왕이라 불리는 정세권님이 조성한 한옥 대단지예요. 와, 정말요? 그 시대에 이런 큰 개발을 했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준호가 빙긋 웃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 서울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고 주택난이 심각했어요. 일본인들이 청계천 북쪽으로 진출하려 하자 정세권님은 조선인의 영역을 지키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는 넓은 땅을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규모의 한옥을 대량으로 공급했어요. 그럼 이 한옥들은 전통 한옥과는 좀 다른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이 한옥들은 전통 한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근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 한옥이에요. 부엌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했죠. 이런 한옥을 연간 300채나 공급했다고 해요. 유키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겠네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돈만 버는데 집착하지 않았어요.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도 후원했대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를 후원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죠. 이 말에 유키가 또다시 눈을 피하는 걸 봤어요. 저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단순히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 노력한 거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한옥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곳이에요. 준호의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 아름다운 한옥 한 채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는 한옥을 개조해 만든 전통 찻집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안에서 전통차도 마시고 한옥 내부도 구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와, 생각보다 안이 넓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한옥은 디귿자 구조예요.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유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아까 일제강점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일본이 많이 나빴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아픈 기억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반성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것 같았죠. 우리는 카페 주인의 허락을 받아 한옥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마당에 있는 장독대, 아름다운 문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좋아 보이는 대청마루.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자, 이제 전통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았고 준호가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전통차가 있어요. 녹차, 대추차, 쌍화차, 오미자차 등이 있네요. 각자 마시고 싶은 걸 골라보세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오미자차를 마셔볼게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궁금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유키는 녹차를, 리우는 쌍화차를 선택했고 준호는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주인이 우리가 주문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리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중국 차가 더 맛있는데. 하지만 유키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은은하고 깔끔해요. 저는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한 맛에 감탄했어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독특하고 맛있어요. 차를 마시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준호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골목길로 나와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유키와 리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 문양은 무슨 뜻이에요? 유키가 한 한옥의 문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준호는 기쁜 듯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나비 문양이에요.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 언덕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감탄했어요. 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준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죠. 준호 씨는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평소엔 그냥 회사 일만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정말 박식하시던데요. 준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에밀리 씨가 궁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걸 말하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나 봐요. 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준호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노을 진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와, 저 노을 좀 봐요. 제가 감탄했어요. 준호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한옥에서 보는 하늘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 유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아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한국에 계셨대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조선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다고 하던데 유키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리우도 놀란 듯 유키를 쳐다봤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키 씨, 그건 아마도 일본의 입장에서 본 역사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가요? 저는 몰랐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역사는 때로 복잡해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키 씨가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유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유키, 괜찮아. 네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리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준호가 얼마나 지혜롭게 상황을 이끌어가는지 보며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죠. 한국에서의 첫 여행에 준호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한옥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 씨, 오늘 찍은 사진들 보내드릴게요.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밤부터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한국 문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준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준호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제 마음이 점점 기울어갔죠.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저도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준호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힘들어할 때마다 끝없는 인내심으로 도와주었고 한국의 계절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소개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자기 나타나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건네주기도 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해 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민서와 준영은 그런 제 결정을 응원해줬어요. 에밀리,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민서가 말했어요. 준호 오빠가 널 볼 때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게 보여. 준영도 덧붙였어요. 네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만나자. 지금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이 모든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들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점점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가는 과정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이제 곧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엔 더 긴 시간 동안 머물게 되겠죠. 준호 씨와의 미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